제 이름은 김다정이고 30대예요. 4살 연상의 남편과 5살 된 딸 나연이와 함께 3인 가족이에요. 우리 부부는 6년 전에 결혼했고 이른바 사내 결혼입니다. 결혼을 계기로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 후 남편은 지방으로 정근 가게 되었어요. 저도 함께 지방으로 이사했죠. 아는 사람이 없는 지방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딸 나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차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새로 사귄 친구 집에 나연이와 함께 놀러 갔다 왔다고 다음엔 우리 집에 초대해도 될까 물어보면 남편은 당연히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제게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안심된다네요. 남편은 계속 절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정한 남편 덕분에 지방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남편이 본사 근무로 복귀하는 게 결정됐어요. 본사 근무를 하게 된 남편은 회사 측에서 더 이상의 정근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꿈에 그리던 집 짓기를 고려하기로 했어요. 다만 집을 어디에 지을지, 어떤 집을 지을지 등은 정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요. 한동안은 전세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집 지을 때까지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동거를 기대하는 눈치였고 결국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나연이가 새로운 유치원에 금방 적응해 매일 유치원에 가는 걸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도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과 함께 사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와 라연이가 덤으로 따라온 거죠. 시어머니에게 우리는 화풀이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음식에는 항상 맛이 없다며 영양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매일 불평하셨어요. 그런데도 매번 다 먹어치우니 시어머니의 진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소나 빨래하는 방법도 매일같이 참견해요. 그래도 매일 다시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2주 정도 지나서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잔소리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뭐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집에 들어가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방이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어? 뭐야? 도둑이라도 들어온 건가? 저는 겁이 나서 바로 거실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 방에 도둑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도둑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방은 내가 정리해줬어.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잖아? 필요 없는 물건은 내가 다 처리해놨어. 그 말에 현관에서 본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내고 현관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가지러 갔어요. 열어보니 제 옷과 가방뿐만 아니라 라연이 장난감도 들어있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라연이 물건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하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만 이 집에 살면 되는 거지. 둘은 덤으로 왔으니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참는 거니까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섬뜩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머님이 나랑 나연이를 싫어하는 것 같아. 오늘 우리 물건을 다 버리려고 했어. 자기가 좀 어머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엄마는 너랑 나연이를 반가워했어. 집안이 활기차고 재밌다고 하셨고 말이야. 물건들이 버려질 뻔한 건 정리 안 하고 어지럽혀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시누이뿐이었어요. 시누이도 남편을 지극히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나연이를 데리고 시누이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이야. 나연이도 많이 컸네.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라연이가 얌전히 노는 동안 우리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가 심심한가 보네. 올케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니까 재미없나 봐. 신우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속이 시원해졌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지 않아?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올케도 라연이도 조심해.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엄마가 매일 괴롭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둬. 언젠가 꼭 도움이 될 때가 올 테니까. 남편이 이 정도만이라도 저를 생각해 주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셋이서 쇼핑도 좀 하고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음료도 한잔하고 헤어졌어요. 그 후로 신우이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세세하게 메모해 두기로 했어요. 막상 메모를 해보니 시어머니의 행동이 교활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우리 집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최근 시어머니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것 외에는 눈에 띄는 행동은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 메모를 하는 건 빠뜨리지 않았어요. 이 메모가 언제 도움이 될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드디어 도움이 되는 날이 왔어요. 그것은 제가 쇼핑을 하러 나갔을 때였어요. 우리 가족은 차가 한 대밖에 없고 평일에는 남편이 사용하기 때문에 쇼핑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는 기본적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탔어요. 그날은 걷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걸어서 쇼핑하러 나갔어요. 따스한 봄 공기와 푸른 하늘이 아름다워 걸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들이닥친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미안해,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차에 부딪히기 직전에 옆으로 살짝 비켜서 날아가지는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제가 간신히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채 타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아직 멀쩡해 보이잖아.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차를 다시 후진했어요. 도망치려 해도 몸이 아파서 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차를 후진시킨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외쳤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운전한 차는 굉음을 내며 힘차게 움직이는데 저는 아무런 충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운전한 차가 그 뒤에 있던 고급 외제차를 향해 돌진하는 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잠시 생각해보니 혹시 시어머니가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지 않고 후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차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구급차와 경찰을 불러주었어요. 저는 의식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어 먼저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저는 잠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에 온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통증이 있었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소식을 접한 남편은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일으킨 사고라는 걸 듣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몸은 좀 괜찮아? 괜찮아. 갈비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그 외에는 큰 부상은 없어. 천만다행이야. 근데 엄마가 했다는 게 정말이야? 맞아.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해.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했지만 다친 데는 없다고 해요. 즉, 경찰 조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찰에 연행됐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말해야만 했어요. 라연이는 친정 부모님이 데리러 오셔서 오늘 하루를 맡기기로 했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가 시댁에 모였어요.
올케 괜찮아? 네, 아픈 건 아프지만 괜찮아요. 신우이는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입을 연 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평소 과묵한 분이세요. 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게 처음이었죠. 며느라, 집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이 연행해 갔다는데. 저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했어요.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 달려왔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를 다시 후진시킨 것.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은 시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뒤쪽으로 돌진했고 그리고 비싼 고급 외제차에 부딪혀 멈춰버린 것.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자 세 사람은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몇 분의 침묵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어찌된 일인지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셨어요. 저는 즉시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앉아있던 자리에 다시 앉혀드렸어요. 남편도 이제야 시어머니가 저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되기 전에 내 말 좀 믿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아서 미안해. 나는 엄마가 하는 말이 제일 옳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가 이런 짓을 할 줄이야. 신우이는 저에게 메모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메모장이란 신우이가 쓰라고 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정리해둔 거예요. 그동안 꾸준히 써왔는데 드디어 도움이 될 때가 온 건가. 신우이 말대로 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메모를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괴롭힘, 폭언이 적혀 있었죠. 폭언 중에서도 특히 심했던 건 왜 그렇게 멋진 아들이 며느리 같은 하찮은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태어난 딸도 며느리를 닮아서 못생겼어? 며느리만 안 닮았어도 귀여워해줬을 텐데. 감히 시엄마가 안 쉬고 있는데 건방지게 며느리가 먼저 소파에서 쉬고 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너희들은 나가도 상관없어. 친정집이든 어디든 갈 데가 있잖아. 메모장을 읽으면서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 때문인지 점점 더 붉어졌어요. 어떻게 손녀까지 괴롭힐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멍청했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도 너무 미안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라고 말하면서 겨우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모든 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해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며느리인 저를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대가가 매우 클 것 같아요. 남편은 외침대로 바로 짐을 싸서 일단 제 친정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 집이 완공되기까지 일주일 정도면 되거든요. 이제 와서 어딘가에 방을 빌리기는 아까워서 친정 부모님께 부탁해서 일주일간 머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친자식과의 관계도 끊겠다면서 변호사에게 절차 등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정말 마음에 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저런 며느리만 없어진다면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덤으로 손녀도 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심하게 부딪힌 고급 외제차 수리비도 꽤 많이 나와서 보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하게 되고 남편과도 절연도 당하고 신우이와는 예전부터 연락하고 살지 않아서 상관없지만 이제는 철저히 외톨이가 된 거죠.
어쩌면 교도소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주일 뒤에 집이 완공되면 남편과 라연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